비판적 사고와 논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비판적 수용을 넘어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 어른들이 특히 한국에서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어른들이나 뭐 선생님들 좀 더 높으신 분들의 권위를 앞세우고 그분들이 이제 시키는 대로만 따르는 생각은 이제 캐나다 사회에서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캐나다 사회에서 네. 그게 그 정도로 먹혀들지는 않죠. 근데 한국도 솔직히 많이 변했을 거고 한국이 또 문화가 바뀌었다기보다는 테크놀로지가 발전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뭐 교수님이나 판사님이나 변호사나 누구나 이야기하는 거를 틀린 거를 찾아내기가 얼마나 실시간으로 쉬워요. 그렇죠. 그게. 너무 쉽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맞아. 근데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몰랐지. 공부했을 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논리적으로 반박하려면 결국엔 또 도서관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그 책을 언제 또 펼쳐보고 그걸 또 기억했다가 내 생각을 정리해서 다음에 가갖고 선생님한테 반박하고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기서도 사실 자기 생각과 권리를 누구 앞에서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크게 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많은 동양계 학생들은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제가 듣기로는 현지인들, 캐나다의 백인들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백인들은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자기소개서를 쓰게 하는 학교가 얼마나 형편없는지에 대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당신 같은 이렇게 멋진 학교가 아직도 이런 고리타분한 뭔지 알아요. 형태여서 이런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이게 왜 낡았는지 내가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쓰는 기가 이 정도로 센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랑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너 선생님이 맞아요. 말씀하시는데 잘 듣고 있어야지. 맞아. 되게 컨포밍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들어야지. 왜 대들고 있어? 이러고 있으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항상 어떤 정해진 규칙에서 항상 따르고만 있는 사람들. 저는 직업 자체가 룰을 따르고 있는 그쵸. 그런 사람이 얘기하기엔 참 그렇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은 룰을 벗어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뭐 받아들일 수 없는 룰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잘 지키려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왜 합당한지가 납득이 되면 팔로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 근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하죠. 근데 이 문화 차이가 확실히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혼날 때 선생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어디서 눈을 마주 뜨냐 그러면서 무례하다고 혼나잖아요. 집에서도 그래. 집에서도 그래.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혼나고.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혼나는 상황이 됐을 때 뭐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뭐 혼날 상황도 많이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눈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던가 시선을 뭐 아래로 눈을 깔고 있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너 내가 얘기하는데 내 얘기 안 듣고 있다라고 이게 굉장히 무리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 차이가 확실히 있고 그런 게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도 여기서 크면서 힘들었던 건데 과장하고 일반화에 좀 더 엄격한 문화인 것 같아요. 캐나다가.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좀 더 일반화나 어떤 과장이 좀 더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TV 프로그램이나 어떤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소셜 미디어에 있을 때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때요. 여자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 막 네가 센스가 없네. 여자들이면 이런 걸 해줘야지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캐네디언적으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말이거든요. 실증적 증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변호사 트레이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표현을 이것도 극단적이지만 절대로 쓰지 말아라. You never use, never, ever.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맞아요. 왜냐하면 법조인들이 특히 판사들이 그러니까 법정에 갔을 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정말 한 번도 없었을 한 번이라도 있으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all이나 never 뭐 none 이렇게 했을 때 판사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모든 사람이 법조인인 걸 필요는 없지만 문화 자체가 여기서는 성급한 일반화나 아니면 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롱하는 문화가 강해요. 한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스스로를 좀 검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아이들이 캐나다 사회에서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려면 그런 힘을 일상 속에서 직접 연습해볼 기회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에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제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좀 더 이제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고 뭐 반론 훈련 같은 걸 할 수 있는 토픽들을 자주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쌓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얼마나 안전한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혼나지 않을 거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해봐도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K님은 아드님이랑 얘기할 때 특별히 쓰는 방법이나 방식이 있나요? 소통을 하실 때 어떤 철학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말을 시작하고 질문할 때 막 Y를 질문하기 시작하는 게 한 서너 살부터인데 저는 그때도 굉장히 팩추얼하게 대답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뭐 공대생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엄마 무지개는 뭐 왜 생겨?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뭐 네. 무지개는 네. 그러니까 근데 어떤 엄마들은 저거는 무슨 페어리가 어쩌고 저쩌고 페어리 더스트를 해서 뭐 유니콘이 지나간다 약간 그런 식으로 아니고 저거는 물방울이 빛이 물방울을 통과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항상 모든 거를 이제 아이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나는 얘랑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한다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만약에 그게 어느 부분에서 아이가 못 알아들었으면 이제 질문을 다시 할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엄마 질문 이건 무슨 중요하죠. 뜻이야? 네. 그러면은 네. 그때 또 얘기를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답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용기도 필요하잖아요. 사실 창피할 수도 쟤는 있으니까. 질문이 너무 근데 많아요. 가족한테는 창피함은 없을 맞아요. 수 있으니까 그쵸. 여기서 훨씬 훈련을 쉽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대에서도 한 반에 막 200명이 있는데도 혼자 손을 들고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는. 네네. 왜냐하면 모르는 채 넘어가면 그게 그만큼 그 사람한테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법대를 나와보셔서 알겠지만 네. 꼭 자기 잘난 척 하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여기서 되게 또 조롱하거든요. 뒤에서. 그거 다 그러니까- 알아. 다 그러니까 보여. 정말 궁금한 거에 네, 대해서 네, 네. 질문할 수 있으면 그거는 용기 내서 물어봐야죠. 근데 이거는 그쵸. 학교에서도 중요하고 나중에 사회생활, 직장에서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프로젝트 미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꼭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못 물어보고 지나가면 그만큼 손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궁금한 거를 물어볼 수 있는 용기, 이거는 잘 갖춰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인식을 시키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을 너무 낮춰서 얘기해 주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네. 어떤 것이라도 기본 원리로 내려가서 그거를 잘 설명해 주다 보면 아이들도 굉장히 잘 알아듣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정말 전혀 그 사고의 그 베이스가 다르잖아요. 어른이랑. 어떤 것들은 이 정도는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서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 반면 어떤 때는 이건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네?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피곤해갖고 네. 귀찮아서 맞아요. 중간에 그냥 아, 몰라 그냥 그렇게 몰라. 있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그거를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애들이 생각보다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죠? 질문하는 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 그리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힘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바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하는 스토리텔링의 힘인데요. 특히 AI 시대에는 정보 그 자체보다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담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결국에 꼭 리더가 아니라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 사실 우리한테도 저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자신만의 진솔하고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특히 AI 시대에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AI가 담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겪는 경험과 가치관들, 아니면 다른 그냥 정보들은 굉장히 AI가 쉽게 복사를 해서 재생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식의 접근성이 이제는 굉장히 좋아졌죠. AI가 해주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매끄럽기는 한데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 고유만의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죠, 사실. 그쵸.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가 직접 겪은 정체성의 혼란과 극복 과정을 담은 우리만의 그런 스토리텔링이 저는 이제 나중에 자산이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꼭 배우고 좀 키웠으면 하는 능력이 자신만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웠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 부모님들이 이미 논 1.5세라든지 아니면 그런 아이들은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문화적인 장벽도 있기 때문에 종종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기 쉽지 않은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인종차별도 있고 아, 네네네. 선입견, 그렇죠. 편견, 그렇죠. 이런 편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또 이거에 더 안 좋게 만들어주고 주눅까지 들고 있으면 여기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죠. 네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주도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 변호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문제를 좀 더 도와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말하기 힘을 키우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제 패션 프로젝트예요. 코비드 직후에 제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인데 제가 법대를 다니고 러펌에서 일을 하면서 만났던 굉장히 뛰어난 특출나게 언변이 뛰어나시거나 글솜씨가 굉장히 좋으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야기할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같이 늦게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쓰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멋있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찾은 공통점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뭐 뻔한 거, 뭐 책을 좋아한다, 독서를 많이 했다, 뭐 이런 건 너무 뻔한 얘기고 두 번째는 일단 집안에 법조인이 있어요. 판사나 변호사가 있는 집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했던 세 번째 공통점은 꼭 집안에 법조인이 없더라도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사회적이나 문화적 이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환경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윤리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논리적인 대화, 자신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이 편안한 집안 환경에서 학습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민자 가정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쉽지 않죠. 뭐 일단 캐나다 법과 제도도 잘 모르고 저의 경험을 비교해 봐도 일단 아버지가 우리한테는 영어를 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뭐 추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도 안 됐었고 뭐 영어로 말을 했어야 되니까. 그럼 부모님들도 영어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뭐 눈에 힘만 주고 있죠. 네, 그냥 다 영어를 하는 네, 그냥 거예요? 눈치로 그냥 하고 엄청나네? 막. 그래서 뭐 그런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수도 없었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나중에 네. 영어가 늘었을 경우에도 많은 가정들에서 사실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나 여기 생활의 불평할 점, 불편한 거 아니면 생존이나 적응에 관한 맞아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당장 많이 급한 하고 얘기들. 내가 여기서 당장 대학을 못 가거나 직업을 잃어버리면 마주하게 되는 현실 이렇게 생존이랑 가까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네. 학습되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는 뭐 대학 못 가면 너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살 때 중고차에서 뭐 도요타나 혼다가 뭐가 더 가성비가 좋은가. 이것도 굉장히 값어치 있는 이야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저희가 그러니까 발표를 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의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대갖고 자연스럽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은 길러지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더 힘들었고 법대나 이제 변호사가 되면서 그래서 이런 캐나다 현지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누적된 경험의 시간을 이 프로그램으로 빨리 채워보고 싶었어요. 그 격차를 줄여보자 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나 조항을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법과 제도라는 논리적인 툴을 사용해서 아이의 생각을 좀 더 구조화시키고 거기서 보다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발표의 기술을 향상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주장력, advocacy를 키워주자라고 해본 거죠. 그래서 머듈 5개로 나눠봤어요. 한 40분 정도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제가 이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줘요 아이들한테. 네.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알아듣더라고요. 네. 나머지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처음에는 캐나다의 법률 소개, 그래서 법이란 무엇일까, 정부, 헌법 혹은 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항상 5번째 클래스는 전체 토론 수업이에요. 여태까지 배웠던 4가지에 대해서 토픽을 섞어서 네. 제가 이렇게 계속 중재인으로서 네. 질문을 시키고 계속 문답을 하는 거죠. 2번째에서는 캐나다 소수자, 우리가 보장받아야 되는 자유와 권리들을 챙길 수 있도록 캐나다의 자유와 권리 현장, 인종차별, 캐나다의 선주민들, 그리고 정체성과 문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토론 수업을 하고 3번째는 법이랑 상관없는 리더들의 기술.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이끌 수 있게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강한 주장을 만들어 설득력 있게 말하기, 어린이들의 리더십 기술, 그리고 나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고 일상 속에서 변론할 수 있게 이런 상황에서 너는 스스로 어떻게 변론할래?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네 번째에서는 드디어 비즈니스법, 갈등의 이해와 법의 역할, 그 다음에 계약법. 계약법이라고 해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거를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내니까 맞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해를 잘해주죠. 네. 다음에는 재산권이나 협상과 조정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캐나다의 법원 시스템과 각 재판 절차, 불법 행위에 대한 것들, 과실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소송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세 번째는 사건의 구성, 증거와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변호사와 판사가 정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법조인이 지켜야 될 윤리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제가 만들어봤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집중을 분산시키지 않도록 제가 정말 경매장의 수준으로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통 보니까 몇 명 갖고 하는 거예요? 한 5명에서 6명 네네네.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년별로 3, 4학년 반을 한 반으로 5, 6학년 한 반, 그 다음에 7, 8학년 정도. 40분 수업을 하는데 이 강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쵸, 왜냐하면 아이들을 맞아,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힘들어. 그래서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고 2명의 아들을 육아를 하고 있고 회사도 풀타임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많이 너무 없어서 피곤해. 정말 소수정예로 한 번에 한 팀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문의를 주시면 제가 브로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이가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이제 부모님들이 신청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가르쳐봤던 아이들의 공통점을 한번 묶어본다면 네. 일단 책을 많이 좋아해요. 애들이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쪽에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 많고 우리 M책을 안 그거 아니면 법에 관심이 있다던가 변호사의 꿈을 미리 키우고 있거나 리거 드라마들 많이 본 애들 꽤 있어요. 이렇게 네.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도 본 애들 벌써? 있더라고요. 한 7, 8학년 정도는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러네. 7, 그래서 변호사가 8학년. 멋지다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생겨서 꿈을 꾸고 있는 네네. 아니면 부모님들이 그런 리거 드라마를 봐서 야 변호사 멋있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세 번째로는 집에서 말 안 듣고 자기 주장 뚜렷한 애들. 그래서 부모님이 봤을 때 내가 상대하기도 좀 버거운데 얘가 이거를 이쪽으로 잘 인도하면 변호사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끼리 모였을 때 굉장해요. 그러면은 준비도 많이 하셔야겠네요. 네, 제가 준비를 생각보다 훨씬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쵸, 물론 뭐 그쵸.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는 물론이고 그거 간단하겠지만. 말고도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경기를 하고 있는데 팀메이트가 자꾸 반칙을 네.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변론을 해볼래? 이런 시나리오를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봐. 그래서 어느 정도 코칭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학교에서 짝이 있는데 짝을 바꾸고 싶어요. 네네. 근데 짝을 바꾸면 이 짝이 상처받을 것 같은 거예요. 네네. 아이들도 이런 거는 인식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아이가 이 짝한테 어떻게 감정을 상하지 않고 자기가 짝을 바꾸고 싶은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자기 주장력, 자기는 바꾸고 싶다라는 거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과제를 할 시간이 더 필요한데 선생님한테 그 이유를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어른들이 자기를 대할 때 지금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데 그거를 들어주지도 않고 무조건 나의 감정을 무시할 때 어떻게 호소를 할래? 이런 수많은 것들을 법과 제도 안에서 접목을 시켜서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민자 가정들이 누리지 못했던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면서 자기 주장을 충분히 손을 들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자기 주장력도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에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의 뼈대 자체가 논리 아니겠어요?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텔링은 인생 어떤 방면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아이들한테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스토리의 뼈대를 위해서 우리가 자기 주장력을 연습하는 거고 스토리텔링이 또 중요한 이유는 대학 입학 면접이나 뭐 취직 팀 프로젝트나 사업, 영업, 갈등, 뭐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모든 수많은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에는 사실 이외에도 감정적인 연결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자기가 하고 있었던, 느끼고 있었던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기억에서 저장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남을 수 있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 머릿속에도 남을 수 있고 그거는 다시 말하면 취업이나 자기 프로젝트를 홍보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만큼 더 울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당한 상황에서 그거를 기회로 바꾸거나 자기한테 유리한 환경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도 자기 주장력에서 나오거든요. 리더는 결국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물론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뭐 명령이 아니라 돈이지만 어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지. 비전과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네, 있는 네. 리더의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스토리텔링을 잘할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야 캐나다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사람들 앞에서 즉흥적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려면 그만한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은 정답을 잘 말하는 능력보다 말해도 괜찮다고 느끼는 안전한 환경인 것 같아요. 이변님의 이 프로그램은 바로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앞에서 즉흥적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 네.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이끌어내려면 좀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너가 아는 주변 사람 중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그래서 네가 좋다.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점을 봤길래 너는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 같아? 이게 첫 수업이에요. 네네네. 말을 잘하는 네. 방법. 그럼 애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 내가 봤을 땐 내 사촌이 되게 말을 잘해. 네네. 그럼 왜 그랬어?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잘하는 모습에 대한 퀄리티를 하나 둘씩 꺼내오더라고요. 이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울지를 않았어. 이 감정 컨트롤이 되더라고. 그렇죠. 감정 컨트롤 어렵지. 컨트롤이 돼야 이렇게 계속 끝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처럼 아이들이 실제로 꺼내는 그 예들이 뛰어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재료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을 하는 거죠. 특히 토론을 할 때 논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작하기 적당되고. 전에 여기는 세이프 스페이스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얘기들은 싸우려고 하는 얘기들이 아니고 서로의 말을 더 좋게 만들어 주려고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항상 이렇게 전제를 두고 시작을 해요. 그 애들이 그렇게 격양이 되는 경우는 많이 없나요? 조금 감정이 욱하는 거는 보이는 것 울진 같은데 않아요? 울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이제 자기가 말했던 거를 반대하는 입장이 나올 때 좀 이게 끔찍. 욱하는 거는 그거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바디 랭귀지가 그쵸. 변하긴 하죠. 좀 이렇게 듣는다거나 그런 게 다 나타나는데 물론 바디 랭귀지도 굉장히 중요한 네. 소통의 네.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팁은 주기는 해요. 몸을 스퀘어하게 제대로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하는 사람을 제대로 마주보고 그런 걸 이렇게 많이 가리키려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말을 잘하는 거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비난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누군가한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을 해야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연습이 없이는 자신감이 안 생기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모습인지를 제일 잘 아는 거는 유튜브를 하면 됩니다. 네. 이걸 계속 찍으면 내가 저렇게 말을 하고 저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 너무 적나라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난번 에피소드 자꾸 챙겨보면서 할 말 많습니다. 왜 내가 저런 얘기를 저기서 해갖고 아주 이게 배움은 끝이 없죠. 계속 반성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못한다면 아이들이 잠재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도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AI 시대잖아요. AI에 대한 뉴스도 너무 많고 AI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냥 AI가 진짜 이 세상을 약간 점령한 느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는 우리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었죠. 과연 이게 정말 맞는 거냐 틀린 거냐는 또 검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요. 그게 전문성이 필요한 거고 전문성이 있다고 해도 일단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인간들 앞에 서서 눈을 맞추고 적절한 타이밍에 목소리를 높여서 설득하는 건 인간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력은 자기 가치관을 걸고 책임감 있게 목소리를 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은 인간만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자기 말이 틀렸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진정성 있게 누구를 설득한다고 하는 거는 인간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AI는 대본을 써줄 수는 있지만 결국 무대 위에 올라가서 얼굴을 내밀고 설득하는 주인공은 우리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누가 무대에 올라갈 것인가? 그러려면 스토리텔링을 잘 해왔던 아이들이 선택받아 올라간다고 맞아요.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딜리버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 남는 이야기를 적절한 타이밍에 제대로 원하는 뉘앙스를 살려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프로그램 초반이랑 후반에 아이들의 변화를 느끼세요? 제일 큰 거 느끼는 거는 일단 처음에는 많이 얼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막 쑥스러워. 뒤로 이렇게
모르는 남이 사람. 어떻게 하는 거 일단 듣고 있고 오케이. 심지어는 어떤 애는 카메라도 끄고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카메라도 끄고 자기만 주셔야 돼요. 네네네. 근데 다 듣고 있대요. 그치, 부모님 그치. 말씀 들어보면 네. 그 남이 어떻게 하냐 실력을 먼저 보고 자기가 할 수 있을 거 몇 개 보고 오케이. 있는데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놀랐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제 친구 딸이었는데 형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던 날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형법이 어떻게 하면 범죄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시키려고 어떤 physical한 element, 그러니까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 행동에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이거를 범죄라고 캐나다에서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마지막에 이 여자애가 손을 들더니 아 그래서 영어에서 보는 수많은 전쟁이나 폭력을 행하는 행위가 범죄가 아닌 거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행동은 했지만 고의성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범죄로 치지 않고 있는 거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너무 뿌듯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범죄가 언제 성립이 되고 언제 성립이 안 된다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네, 시작한 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믿어요. 우리가 기본 원리에 충실해서 너무 쉽지 않게 설명을 해줘도 충분히 생각이 있어요. 이미.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아이들은 우리가 크레딧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는 우리 아이들이 캐나다 사회에서 좀 더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기본은 자기 주장력, self-advocacy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언어의 안정감, 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자신감, confidence라는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